안녕하세요. 나는 배수아입니다. 한국의 소설가예요. 2013년에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 책이 이탈리아어로 번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뻐요. 한국 소설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소설의 대부분은 어떤 특정 지명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도시의 지명을 확실하게 쓰는 것보다는 버스 정류장, 그 여자의 집, 혹은 그 남자의 집, 시청 광장,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좀 예외예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특정해 버렸거든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이 소설을 한국이나 서울에서 쓴 게 아니라 독일에서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북독일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장소는 덥지도 않았어요. 매우 추웠어요. 동독의 시골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떠나버리고 거의 텅 비어있는 마을에서 이제 집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멀리 있는 서울을 이렇게 상상하듯이,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서울을 상상하듯이 썼는데 그 경험이 매우 독특했어요. 나는 어떤 장소나 사건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내 글쓰기에 비하면 좀 지나치게 약간 저널리즘 글쓰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설에서 나는 막 이렇게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무더운 대도시의 밤, 흰 옷을 입고 방랑하거나 산책하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녀는 필연적으로 매우 독특한 흰 코스튬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매개, 그녀의 매개물인 어떤 공기는 매우 독특해야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서울의 더위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도시는 분명 서울이지만, 그런데 누구의 서울일까요? 사실은 아야미의 서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시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아야미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꿈. 사실 많은 작가들이 그 현장에서 메모를 하거나 일기를 쓰곤 해요. 그것이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나는 좀 게으른 편이라서 크게 메모를 하는 습관은 없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라면 꿈 일기를 써요.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을 때, 그 감정이 좀 비일상적이거나 특별할 때, 꿈속에서는 그 감정과 느낌이 굉장히 증폭되고, 그리고 비율이라던가 비례가 약간 비현실적으로 왜곡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꿈의 균형 상태가 만들어진다고 할까요? 그것이 굉장히 상상력을 자극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나에게 글쓰기는 사실 꿈꾸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나는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사실은 크게 매력을 느끼지도 않아요. 진리를 탐구한다고 할까? 연구하는 일보다는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사실 꿈의 문학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나는 꿈을 언어로 번역한다고 생각해요. 꿈은 하나의 독립된 감각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글쓰기를 많이 자극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쓰는 글이 꿈에 좀 지나치게 의존한다던가 꿈을 그대로 가져온다던가 하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수동적이고 그렇게 되면 글쓰기의 흥미, 글쓰기의 즐거움은 좀 반감되는 것 같고요. 이 질문은 한국에서는 한 번도 받아볼 수 없는 질문 같아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문학을 장르 문학이라고 한꺼번에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글에는 분명히 장르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을 미화한다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은 욕망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타지 같은 장르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한 번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아마도 그건 나의 글쓰기 취향에 비해서 판타지에는 너무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백하자면 나는 이 소설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를 쓰면서 이 소설은 추리소설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뚜렷하게 분명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추적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이렇게 캐내기 위한 형사나 탐정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이것을 추리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썼고 마지막까지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추리소설이라고 상상하면서 쓰면 그냥 그것은 추리소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소설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소설이야? 한마디로 말해봐.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 질문 자체가 매우 불가능한 것이긴 해요. 이 작품이 어떤 것이냐. 하지만 그 답변을 해본다면 나는 이 책은 알려지지 않은 밤과 하루는 살인사건이 생략된 추리소설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이 들어있네요. 나는 한 10년쯤 전에 몽골로 여행을 갔어요. 몽골의 알타이. 여행을 갔는데 유목민의 텐트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스텝 평원에서. 그런데 그 텐트에서 한 젊은 여인이 나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나에게 한국 노래를 하나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위해서 제가 아는 한국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기로는 아마 그녀는 그 한국의 팝 음악을
의미한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의 어떤 유행하는 팝 음악을 이제 노래해 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그냥 좀 거리가 먼 다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그냥 저의 추측이지만 그런 미디어를 통한 대중문화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화는 한국의 이제 일부에 불과하고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 서 지원이 돼서 빨리 전파가 될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리고 한국의 삶이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그 중에서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면 한국인은 좀 어두운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마도 외국인이 보기에는 또 외국에 많이 알려지기에는 한국인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의 생각에 그건 한국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약간 강박에 가까운 심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욕망으로 경주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경주한다. 말하자면 경쟁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를 나타내주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사실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고요. 한국에는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지만 느림이 없어요. 느림. 그래서 한국인은 사실 매우 피곤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또 더욱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도 쉽게 주는 편이죠. 나는 나 자신을 사실 여성 작가라고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별이 물론 여성이긴 하지만 그 점을 글을 쓰면서 크게 의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여성 작가라는 것은 외부를 향해 보이는 나의 구분, 나의 카테고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 작가의 작품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팔린다. 여성 작가들의 언어가 섬세하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의 여성 작가입니다. 그런데 또 나는 여성 작가이기도 한데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즉 남에게 보여지는 면에서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는 분명히 여성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글로 쓰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내가 여성 작가니까 여성의 목소리를 써야지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쓰고자 하는 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글은 여성의 목소리에 실려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마치 연극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글은 여성 배우를 위한 글이 되는 거죠. 나는 여성 배우가 연기하는 어떤 역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나 자신이 먼저 여성의 목소리로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면으로 여성 작가이고 그래서 내가 외면으로도 여성 작가로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 다른 문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에 동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작가로서는 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 문학이나 언어가 그 어떤 그 사상적인 경향, 사상적인 어휘 안에 갇히는 것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글을 쓰고 그녀들이 전통적인 인습이나 전통적인 언어에 얽매이게 두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사실 굉장히 레디칼해요. 그런 내 주인공들은 아마도 매우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이 독립적이라면 그건 그녀들이 페미니스트여서가 아니라 그 이전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로서 내가 흥미를 갖는 것은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자생적인 외로운 여성 늑대들이에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싶습니다. 나는 플롯을 미리 구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써야지, 혹은 뭐 샤머니즘적인 이야기를 구상해야지, 그런 계획을 하지는 않습니다. 글을 쓸 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플롯을 미리 다 정해버리면 글을 쓰면서 나의 흥미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의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나 자신은 쓰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현재 지금 쓰여지고 있는 글의 독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읽을 때 너무 플롯이 분명한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건 저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소설을 초현실주의 혹은 샤머니즘으로 해석하는 독자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번역된 이후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뭐 초현실주의 혹은 샤머니즘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인공인 아야미의 이름을 샤머니즘의 용어에서 빌려왔기 때문이죠. 그건 사실인데, 그것은 꼭 샤머니즘을 의식해서라기보다는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내 주인공에게 딱 적합한 이름을, 내가 찾아 헤매고 있던 그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나는 주인공의 이름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 헤매는 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굉장히 많은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전부를 다 말해주거든요. 나는 내가 쓴 주인공의 외모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녀의 이름을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 이름과 마주쳐야만 해요. 그런 계기가,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의 이름을 찾기 위해 굉장히 먼 여행을 해요. 글을 쓰기 전에. 물론 여기서 여행이란 이제 마음의 여행이죠.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아니 그 주인공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셈이죠. 그게 내가 그 주인공을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나에게 번역이란 더
심도 깊게, 그러니까 인텐시브하게 읽는 방식입니다. 더 집중해서 읽기 위해서 사람에 따라서는 낭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필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책을 베껴 쓰는 거죠. 나는 필사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텍스트를 더 잘 읽기 위해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번역을 합니다. 읽기는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번역 행위도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만약에 더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경험한 그 번역의 경험으로 모국어인 한국어로 글을 쓰면서 모국어와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한국어로 글을 쓰는 작가이고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로 글을 쓸 것이고 쓸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 나에게 글 쓰는 행위란 내 언어를 한 번 더 번역하는 행위예요. 나는 독자들에게서 그 언어를 좀 더 먼 곳으로 옮겨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이 내 언어를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실 낯설어하는 그 경향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요. 내 문장은 점점 더 짧고 간단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아마도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번역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른 나이부터 감정적으로 조숙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외부 세계와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런데 그건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어느 정도는 증오합니다. 단지 자신이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증오의 분량을 다 소비하고 나면 평화로워지죠. 평화란 증오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속한 그 세계가 좋아지기도 해요. 처음과는 사실 달라진 점이 근본적으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것은 행복이나 애정의 어떤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옮아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나는 아마도 그 두 개, 세 개의 경계선쯤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